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북한의 처참한 실수. 2. 한국의 소리 없는 무기. 3. 한국의 판매량 다 뺏겼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현무 미사일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이전에는 괴물 미사일이라고만 알려져 있었으며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약 8초 정도의 현무 미사일 비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소식에 따르면 현무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8에서 9톤에 무려 핵탄두 70톤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출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사거리만 놓고 보면 어떤 탄두를 탑재하든 북한 전역을 완전히 규보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이 유사시를 대비해 암묵적으로 현무로 주변국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은 현무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이 현재 이러한 현무 미사일을 알려진 것으로만 최소 6,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며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전방위적이고 위험 수위를 넘는 무차별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연이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현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단 한 발로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명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을 뿐 그간 현무5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는데요.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이후 대량 응징 보복용으로 개발이 급속히 진전된 현무5는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얘기만 나왔을 뿐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비핵 무기였습니다. 우리 군이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현무 미사일의 공개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술핵 위협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제대로 판단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술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북한 지휘부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것이죠.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8초가량의 현무 비행 영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5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비행 후 표적을 타격할 경우 그 파괴력은 소형 전술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현무5는 재래식 무기이지만 핵무기급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핵무기가 아니기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그 위력은 엄청나기에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무기체계이죠. 현무5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더 정확하며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지휘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난데요. 현무5는 도발 원점에 대한 쪽집게, 초토화가 가능하게 북한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시설 등 도발 원점이 아무리 지하 깊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무5 한 발이면 초토화할 수 있어 우리 군의 보복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능력이 레드라인 금지선에 근접한 만큼 현무5의 전력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간 알려졌던 수년 내보다 더 빠른 시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고 전하며 개발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무려 7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부어가며 만들어낸 대한민국 괴물 군대의 가장 살벌한 무기가 바로 현무 미사일인데요. 한국형 유도탄인 현무 시리즈 중 현무1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탄도미사일인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이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무4부터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데 탄도미사일인 현무4는 2017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이후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무5는 탄두 중량이 무려 8에서 9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될 때까지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렇게 쌓은 노하우로 현무5의 탄두 중량을 현무4보다도 3배 이상 늘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 최대치는 10톤 정도이기 탄두 중량 8에서 9톤이면 세계 최대급 위력입니다. 전술핵 무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핵과 맞먹는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게 오히려 관통력 면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더 우수합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발사했던 나로호의 출력이 70톤에서 100톤이기 때문에 현무5가 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누리호 발사를 ICBM 기술 확보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도 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할 수 없었으나 2021년 5월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 연료 추진 체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액체 로켓의 경우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은 따로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일로 등의 오랜 기간 배치해 놓을 수 있죠.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무5가 무려 핵탄두 70톤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무5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돼 있던 현무4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그 사거리에 제한이 없어졌는데요. 현무5의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3000km 이상까지도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3000km에 달하는 최대 사거리를 자랑하는 현무5를 보유한 채 이 사실을 대비해 암묵적으로 주변국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최근 한국의 현무5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첨단 미사일 무기 연구 개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이 공개한 최초의 중거리 고성능 탄도미사일로 현무5를 소개했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무5가 핵무기와 맞먹는다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우려의 시선을 제기했는데요. 현무5가 북한의 미사일 사일로와 포병부대의 위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현재 이러한 현무 미사일을 알려진 것으로만 최소 6,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총 6,000발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탄 보유량은 무려 800만 발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머무르지 않고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차세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로켓기술연구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정확도와 속도, 타격력 등 모든 면에서 최대치로 고도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현무 미사일의 생산 라인 증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무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2년 현재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 운용하게 될 만능형 미사일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현무 미사일에 관한 3종의 성능 개량화 과정이 새롭게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기대가 커졌는데요. 잠수함 발사형 SLBM 현무4 미사일과 이지스 구축함형 현무4 미사일은 지상 발사형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 개발이 시작된 KF-21 전투기 장착형 소형화 현무4 미사일까지 현무 미사일 3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 역시 유사시 충분히 핵무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이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인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대형 탄도미사일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유 소식만으로 계속해서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적인 북한과 중국, 일본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 같은데요. 주변국들이 한국에게는 함부로 건들면 순식간에 적국을 초토화시킬 만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계속된 도발을 멈춰주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에서 공개된 한 영상이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SF에서나 볼 법한 레이저 무기를 시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실용화된 레이저 무기를 선보인 것이죠. 얼마 전엔 이 레이저 무기를 국산 보병 장갑차 레드백에 장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방산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유럽 전역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도 최종적으로 한국이 사업 대상자로 낙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기술 덕분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국 레이저 기술의 우수성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 한국의 레이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것인지.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근의 전황은 대형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전장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초창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 외의 무기가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정찰이나 탐색 등 극히 제한적인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드론이 실제로는 고가치 표적을 사냥하고 다니는 전장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죠. 종래의 무기 개발자들은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적국의 첨단 무기를 막는 디펜스 프로그램 역시 개발해왔습니다. 방어 프로그램과 이를 뚫는 프로그램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무기체계는 점점 고도화되었으며 고성능 성향에 의해 무기의 크기는 점점 뒤졌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파괴력을 발휘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에서도 의외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신뢰성을 보여줬기에 전천 후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 전쟁으로 불러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드론은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엄폐물 하나 없는 평야인 우크라이나를 파죽지세로 점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튀르키예에서 만든 드론 바이락타르 TB2였습니다. 소형 폭탄을 장착한 드론은 러시아 탱크의 뚜껑 위에 폭탄을 떨구면서 기존의 탱크가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위치에서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 이상으로 많은 탱크가 쟁더미가 되면서 러시아의 진군 속도는 점점 늦춰졌죠. 이후 미국이 지원해준 수백여 대의 드론 역시 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와 피닉스 고스트 등 자폭 드론은 러시아군 장갑차와 전차 같은 기갑 전력을 줄줄이 박살냈고 탄약고와 식량 창고 등 후반 보급선을 효율적으로 끊어냈습니다. 대만과 남태평양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드론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대만 해협 양안에 수많은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드론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중국은 드론 생산과 개발에 있어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인 만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무력 시위에서도 드론은 톡톡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만 병력의 움직임을 드론을 통해 엿보는 것은 물론 대만 해협 인근의 정박한 미군 부대까지 정찰하는 성과를 보였죠. 실제 타격에 드론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무인기가 대만 영공을 날아다니면서 사격을 하는가 하면 진먼섬을 중심으로 26차례나 드론이 침범하면서 대만군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전통적인 MD 시스템으로는 요격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사람이 일일이 드론에 대응해야 하는데 첨단 시스템을 갖춘 드론을 사람이 상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대만도 드론을 미국에게 요청하면서 군사용 드론 사용을 선언. 중국 드론에 맞대응할 준비를 서둘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방공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티 드론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효과적이면서도 탁월한 대응법이라 평가받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레이저 기술입니다. 중국제 소형 드론 상대로 유효하다고 평가받는 레이저 기술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래에서나 볼 법한 이런 기술이 군사적 수요가 생기자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실용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던 레이저 기술은 어느새 휴대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번의 혁신을 통해 재래식 병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서 이제 레이저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레이저 기술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레이저 기술의 진심인 대한민국 방산업체 하나시스템은 기술 개량을 거듭하며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얼마 전 고에너지 대공 무기가 탄생했죠. 최근 한화의 레이저 무기 개발팀은 군,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레이저 무기로 300m 떨어진 곳에 포탄을 터뜨려 무력화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복사포에 사용하는 155mm 포탄과 박격포용 81mm 포탄, M15 대전차 지뢰를 표적으로 삼아 진행된 이 실험은 레이저 무기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향후 레이저 무기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레이저 빔 집속기라는 명칭을 지닌 이 무기는 사람 키보다 약간 큰 2m가량의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다른 레이저 무기의 경우는 엄청난 크기의 레이저 지뢰기는 물론이고 냉각기 및 기타 장비를 달아야 하지만 하나 시스템은 이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충분히 먼 거리에서 표적을 조준하고 요격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고출력을 그 작은 사이즈로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 과제를 받은 것이 2020년경인 것을 생각하면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레이저 무기를 차세대 병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건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방산업계 외에도 민간 영역에서도 레이저를 통한 드론 격추 기술이 개발되면서 희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정훈 박사와 한양대 나노광전자학과 김지용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거둔 성과입니다. 소형 무인 드론을 격추할 정도 출력인 3kW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인데요. 이분들은 이런 빛나는 성과를 내고도 향후 100kW 이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광원 개발 작업에 즉시 몰두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 디펜스가 단순히 기술 시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를 끝마치고 신형 무기에 장착까지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전투 차량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포 체계 기술이라는 명칭으로 한화와 정부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미래 기갑 전력 및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이 사업에는 레이저 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갑 차량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 이를 이용해 향후 기갑 전력에 위협이 되는 드론 공격을 레이저로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추정컨대 한국형 멜날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멜날은 기동시험용 고에너지 레이저의 약자로 무거운 장비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은 레이저 무기를 스트라이커 차륜장갑차에 부착, 이동성을 개량한 미군의 무기를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무기를 임쇼라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기동용 단거리 방공의 준말로 충분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면 상당수의 상대 드론을 단 한 대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화 디펜스가 주력 무기로 방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바로 레드백 장갑차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레이저 무기가 레드백에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최신형 장갑차가 조만간 방산시장에 등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현재 최종 사업자를 두고 고심에 빠진 호주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드백 장갑차가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9월 중 호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위해 레드백 장갑차 생산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입니다. 레드백은 길이 7.7m, 폭 3.64m의 전투 중량은 43톤에 달하며
최대 속력은 시속 70km를 자랑하는 장갑차인데요. 승무원 3명과 보병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넓은 내부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장비,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현대전의 필수적인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첨단 기갑 차량이죠. 레드백과 경쟁하는 독일 라인 메탈사의 링스 KF-41도 성능 면에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기에 최종 결정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방사청장 입에서 한국이 선정될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면서 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레드백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 의문의 답변은 쉽게 나옵니다. 드론전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장갑차의 문제점을 레이저 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호주 입장에선 그 선택지를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링스는 현대전의 새로운 트렌드를 미처 따라잡지 못해 아직 대드론전 성능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추세를 잘 읽고 기술력을 미리 갖춘 덕분에 기술 대국 독일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등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제 상황에 안주하고 혁신과 발전을 뒤로 미루는 곳이 있는가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적인 영향력이 지금 같지는 않았던 한국이 급격하게 발전하여 산업계를 주름잡는 역할을 하자 기존 선진국 반열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접국이던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로비와 언론 활동 등 다양한 수단 등을 동원해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을 견제했고 자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과대평가된 기술력이 드러난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으며 일본이 아무리 많은 로비와 언론 활동을 진행해도 한국의 선전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한국을 견제하던 국가는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기술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독일마저 한국을 견제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산업계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국 산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독일이 자국 법원과 언론들을 동원해 한국 기업들을 향한 견제성 조치를 하고 있어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무리한 견제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부족한 것을 홍보하는 꼴이 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아이콘이던 독일이 최근 급성장하는 한국을 견제하려다 큰 코 다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규모로 세계 4위인 독일은 3위인 일본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창설된 목적 자체가 과거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의 맞서기 위한 모임으로 그 중에서도 상임이사국은 승전국들의 모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 국가로 구성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현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경제력을 무기로 내세운 독일과 일본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를 상임이사국 지위에서 축출하고 독일과 일본을 포함시키도록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산업구조가 상당히 겹치는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중대한 권한을 가지는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면 오히려 좋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과 산업구조가 겹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며 러시아의 과학기술력을 수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의 균형 상태가 한국의 국익 측면에선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독일이 최근 들어 한국을 견제하는 데는 사면초가에 빠진 국가적인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최대 80%를 러시아에게 의존한 결과
7월부터 독일에 연결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러시아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하며 모든 산업 기반이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멈추게 될 상황에 오래전 멈춰세운 석탄 발전소까지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당국은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기업들이 사용하는 가스를 줄이라 당부하는 등일 천연가스 배급제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독일에 위치한 유럽의 최대 전력 회사인 유니퍼는 독일 당국을 향해 구제금융을 요청할 정도로 사실상의 파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정책을 통해 위험 요소를 분산시켜 놓았지만 독일은 러시아만 믿다가 국가 전체가 멈춰서게 생기며 독일 기업들이 이런 영향을 정면으로 받게 생겼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수준으로 낮춰 잡았고 올해 초 4%를 예상하던 것에 비해 매우 낮아졌습니다. 독일은 현재 10%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독일의 자랑이던 자동차 산업이 이번 에너지난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차의 안방이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한국의 자동차들이 잠식해 나가자 독일 기업들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분기 현대기아 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합한 것으로 전기차만 보면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전기차 선두로 달리던 테슬라마저 제치며 스페인과 핀란드, 아일랜드에선 점유율 1위,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선 전기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서는 더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독일의 경쟁업체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린 상황입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이렇게 잘 나가자 위기감을 느낀 독일 당국은 한국산 차량을 조사하며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경 독일산 자동차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해 독일 차량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났지만 최근 독일 당국은 한국산 디젤 차량도 배기가스 조작이 의심된다며 실험실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에 비해 일반 도로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성분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차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기아 측은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한국산 디젤 자동차들은 엔진을 제어해 배기가스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 해당 제품은 독일의 대표 기업인 보시에서 생산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한 뒤 현대기아의 책임인지 그게 아니면 현대기아에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 성능을 과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손을 쓴 것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독일 당국은 현대기아에서 주도적으로 이번 일을 벌였다고 단정지으며 한국의 현대기아 브랜드를 작정하고 흠집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기아의 다른 차량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독일산 부품을 사용한 차종에서만 문제가 생기냐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도 이미 몇 년 전에 독일차 업계들의 관행처럼 여겨지던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긴 마당에 한국 기업들이 주력 상품도 아닌 몇 안 되는 디젤 차량을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을 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차종은 매우 극소수이고 독일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을 통한 독일 당국의 경쟁업체 견제 목적이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만 견제 대상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연방교통당국은 미국의 테슬라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되었다며 6만 대가량을 리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자국 기업들인 독일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조용하게 처리하는 등 웹 의도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당국이 견제하는 자동차 기업들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볼일 없던 자동차 그룹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독일차 업체들의 점유율을 완전히 깎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내놓은 전기차는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기아 자동차도 못 따라오지만 내연기관에서는 일본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으로는 한국과 같은 신생국에게 밀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도 끊기면서 에너지 주권도 위태로운 상황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마저 바닥을 치고 있어 독일 당국은 잘 나가는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수사와 리콜을 명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아이오닉 5는 독일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독일산 차량들을 모두 압도했고 영국에서도 영국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인 EV6은 유럽연합이 선정한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는 등 한국의 친환경 전기차가 유럽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테슬라를 제쳤으며 현대기아보다 판매량이 많은 전기 차량은 소형 사이즈의 전기차로 현대기아의 경쟁 모델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형차 이상의 차량들은 사실상 현대기아가 유럽을 완전히 접수했다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1위 테슬라에 이어 2위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한국의 전기 차량은 전 세계에서 좋은 실적을 내며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대기아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서도 훌륭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을 기준으로 670만 대 가량을 판매하며 세계 4위의 완성차 제조업체로 군림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완전히 제쳤고 앞에 남은 것은 독일과 일본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최근 독일이 일본을 따라 한국 견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자동차 기업이 꾸준한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판매량을 키워 자신의 안방이던 곳에서 올해의 차를 휩쓸고 있으니 위기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배기가스 관련해 조작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순하게 견제를 목적으로 한국과 한국의 제조업체들을 흠집내기 위한 작전이라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가 조용히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 25,000대 이상을 판매하며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지만 테슬라가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이후 25,000대를 판매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며 현대기아 차량의 2022년 올해 초 출시한 차량들이 테슬라가 10년 이상 쌓아놓은 업적을 순식간에 따라잡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현재 한국산 자동차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지금 주문해도 최소 1년 이상 대기해야 겨우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판매량 기준 세계 1위인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사실상 0%를 기록하는 와중에 발빠른 한국이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점유율과 영향력을 가져가게 될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지속적으로 낸다면 기존 기득권 국가 업체들의 견제 역시 지금보다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